자, 1주차 강의. 우리 한번 보면은, 직무적성 검사는 그 인성검사하고 원래 이제 적성검사가 합쳐가지고, 직무 적성 검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직무 능력 검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인성 검사는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성격 유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인성검사는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다루느냐 한번 다루기는 하겠는데 이것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인성검사 문제가 어떤 그 개인의 일관성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한 400문항 이상의 문항을 이제 yes, no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탈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강은 뭐 인성검사는 아니고 이제 주로 적성검사에 대해서 어,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뭐 적성검사라 그러면은 뭐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로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그 문제 푸는 그런 이제 시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초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그 유형은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사람이 에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라는 것이 뭐 그 신속성을 굉장히 요구하잖아요. 기업의 업무라는 게 이제 시간을 많이 시간을 이제 그렇게 많이 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럴 여유가 별로 없죠. 그때 뭐 일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시험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트레스에서 잘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고 뭐 충분히 생각하면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문항당 한 30에서 40초 정도 안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 그런 객관식 문제로 전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이 유형들은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어느 기업이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좀 익혀놓으면 실제 이제 시험에 닥쳤을 때도 뭐 유사한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니까 크게 이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실제 직무능력 검사와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언어 능력, 추리 능력, 수리 능력, 그 다음에 표나 그래프를 주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도형 문제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뭐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모양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는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상식은 우리가 그 인문계하고 인문사회계하고 이제 자연계하고 이제 좀 나눠져서 봅니다. 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식을 안 보죠. 직무상식을 보는 회사들은 이제 주로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인문사회 쪽에는 주로 경영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신문의 그 경영 경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냐, 그 정도를 보고요. 자연계나 이공계 쪽에서는 이제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의 어떤 그 기본 원리,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물리나 화학에 관한 그런 이제 기본 지식들을 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이제 1학년, 2학년들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한 3, 4학년들 들이 이제 주로 어, 듣고 그 다음에 입사 시험에 준비를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몇 군데의 그 시험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시험이 이제 삼성에서 하는 직무적성 검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이름은 이제 GSAT, GSAT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삼성이 이 직무능력 검사를 맨 최초로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 삼성의 모델을 따라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GSAT가 직무능력 시험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그 어렵습니다. 어렵고 난이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그 삼성 고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거의 뭐 한 30만, 40만 이렇게 거의 대학 수능 정도의 인원 정도가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몇 군데 고사장 전국에 이걸 확보해서 삼성이 이 시험을 보면서 엄청난 그 사실 이제 비용이 들어요. 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삼성은 그 이런 이제 서류 전형 전에 이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다음 뭐 자기의 뭐 학점이라든지 뭐 학교가 어디 나왔더냐 뭐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으냐 그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시험에서 일단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뭐 삼성이 고졸 출신도 삼성이 이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동일하게 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뭐 굉장히 그 난이한 대학을 졸업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준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뭐 굉장히 그 복잡한 학문적인 공부를 대학에서는 이제 했지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깊은 내용의 학문적인 거를 하다가 보면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고 평소에도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SAT, GSAT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문제가 한 30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25분이니까 문항당 거의 한 1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 부분은 이제 뭐 계산하는 문제죠. 이거는 20문항인데 이제 계산 그것을 고려를 해서 시간은 30분입니다. 추리는 역시 이제 30문항인데 30분. 이건 딱 이제 1분 정도고요. 그 수리가 이게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주는 거죠. 시각적 사고도 30문항에 30분 해서 문항당 한 1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논리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삼성이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항의 그 유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평소에 보던 시험이고 이거는 온라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이 온라인 시험을 이제 봤는데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GSAT가 온라인으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그게
대면으로 하다가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 코로나가 올해 안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아마 온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에 보죠. 10월 달쯤에 시험을 9월, 10월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0월쯤에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G사트에 보면은 이제 수리가 역시 이제 20문항에 30분인데요. 여기서 응용 계산과 자료 해석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응용 계산은 그냥 연산 문제인데 이거는 비중을 굉장히 낮게 둡니다. 사실 뭐 기업에 가가지고 수학적인 계산할 일이 별로 없죠. 뭐 그쪽에 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그래서 이거는 삼성의 모든 그룹에 있는 사람 대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적을 하니까 수학적인 계산할 일이 많죠. 하지만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호텔 신라 뭐 이것도 삼성 계열사잖아요. 뭐 호텔 신라에서 수학적 계산하니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두 개고요. 그다음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18문항이 자료 해석 쪽이 많습니다. 자료 해석은 표나 그래프를 주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를 이제 찾는 거죠. 이 표 그래프 설명하는 것과 다른 것은 뭐 맞는 것은 이제 그런 거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각종 보고서라든지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게 다 표나 그래프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죠. 표나 그래프가 어떤 내용을 알기 쉽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글로 쓰는 것보다는 이해도가 쉽고 또 우리가 경영진들한테 어떤 걸 이제 보고를 할 때 그 정확하게 말이나 글로 쓰면 그 사람들이 그 읽어볼 시간이 별로 없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표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표나 그래프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거를 이해하는 것과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리 문제는 이제 어떤 어휘를 가지고 어휘의 그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많이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 한국어를 쓰지만 한국어의 단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리고 뭐 신종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은 한국어지만은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추리. 그래서 뭐 구체적인 문항이라든지 문제 유형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할 거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난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그룹이 있죠. 대기업. 뭐 CJ 그룹의 문제는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95문항에 55분 해서 CJ의 특징은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도 G사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루는 내용은 G사트와 마찬가지로 언어 추리, 수리, 자료 해석, 공간 지각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롯데도 역시 뭐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문항당 한 1분 정도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몇 년 전에는 이걸 뭐 30초씩 이렇게 주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적게 주면은 이게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냥 다 찍어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NCS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공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무를 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어, 그 기준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항들을 내는 게 NCS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는 직무 능력 검사하고 NCS하고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NCS 문제들이 조금 문항이 깁니다. 굉장히 길고 문제는 기는 반면에 난이도는 조금 낮아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 길어가지고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읽어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항이 길어서 이제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CS를 만든 그 배경은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지만 실제로 일을 시켜 보니까 그 너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직무에 맞는 어떤 그 교육을 해야 된다. 직무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직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래서 직무를 대분류로 24개 직무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중분류 77개 해서 세분류해서 857개의 직무로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내가 하는 일은 이 857개 중에 한 개의 업무를 한다. 이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직무를 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시험 문제 형태로 다시 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NCS 방식의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CS를 도입하면 뭐 출신 대학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력서 안 보고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뽑겠다라는 게 NCS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크게 아까 대분류로서 24개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사업관리 업무, 경영회계, 사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에 가느냐하고 관계없어. 기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이 24개 범주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에 가서 경영회계 사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백화점에 가서 경영회계 사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업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뭐 백화점이냐, 건설업이냐, 그 다음에 무슨 항공사냐, 그거는 업종이잖아요. 업종과 관계없이 업무가 존재를 하는데, 그건 이제 직무라 그러지. 그 직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직무의 어떤 세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일을 할 때, 내가 뭐 화학회사에 가야 되겠다. 영업 판매 회사에 가겠다. 숙박업소에 가겠다.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분류의 직무로 정해야 돼. 직무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업종에 가는 것보다가 그 업종 안에서 어떤 직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무가 뭐냐. 그걸 먼저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맞는 업종이 어떤 거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반 사무 업무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경영 관리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 건설회사에 가서 하겠다. 그다음 식품 가공회사에 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무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회사를 정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기업을 선정하거나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S의 그 시험 문제의 유형은 크게 10가지 영역에서 문항이 나와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직업 윤리 이렇게 10개 나오고 그 10개 각각의 대영역 안에서 34개의 하위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항 문제는 문서 이해 능력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 문서 작성 능력에서 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리 능력에서는 기초 연상 능력 문제, 통계 능력 문제, 뭐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에서 한 문제, 문제 처리 능력에서 뭐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 앞에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요거는 여기 문제 해결 능력까지죠. 요 세 개는 일반 기업에서 보는 인적성 검사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CS는 추가로 이런 능력이 더 들어가요. 이런 문제들이 기술 능력, 조직 이해, 자원관리,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문항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훨씬 많아요. NCS가. 근데 이제 난이도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NCS에서 의사소통과 수리 문제 해결 능력만 하면 일반 인적성 검사하고 거의 같다.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거의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은 되겠어요. 그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차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건 뭐 내가 생각했던 과목하고 아니네. 나는 그런 거, 이거 뭐 굉장히 뭐 개인 어떤 능력 테스트인 줄 알았더니 뭐 전혀 그런 시험 문제 푸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강 정정 기간에 빨리 정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상하다. 과목이 계속. 이제 그럴 경우가 많아요. 이 강좌가 원래 목적이 이제 기업의 입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이제 시험 수강 정정 기간에 정정을 하기 바랍니다. 자, 언어 유추 문제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요. 언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청결하고 더럽다 하면은, 여러분 청결의 뜻이 모르면 이거는 풀 수가 없잖아. 청결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청결하고 더럽다, 이거는 뭐야? 반대말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입구는 이제, 입구의 반대말이 뭐죠? 출구잖아, 출구.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몇 초 안에 답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다음 관계가 다른, 나머지가 다른 것 해서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비슷한 관계로 연결됐고, 나머지 한 개는 아니다는 얘기지. 그걸 골라내라는 거지. 그래서 듬직하다, 분날다, 교모하다, 교활하다. 그러니까 교묘하다라는 거, 교활하다라는 것은 이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나머지 거는 다 반대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유사한 말로 되어 있고 1, 3, 4는 반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수리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이제 통과시켜 준다는 거죠. 인정해 준다는 거고, 각하라는 것은 그걸 이제 거절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모르면은 뭐 이제 이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언어의 관계 문제는 어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얼마나 아느냐. 그러니까 뭐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형이 나오지만 그 유형의 형태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평소에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잘 안 쓰는 단어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방법밖에 없어요.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 책이든 신문이든 뭐 인터넷이든 그 다음에 그거를 많이 읽고 그 읽는 과정에서 이제 뜻이 모르는 내용들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억을 해야 돼.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또 잊어먹어. 모르는 단어는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단어장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거를 되새겨야 돼. 이제 그게 되새길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자꾸 읽는 수밖에 없지. 여러 문장 읽다 보면은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만 글을 쓰든
대화를 하든 굉장히 품격 높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쉬운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알기 쉽게. 그렇지만 자기가 굉장히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인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그 사람이 쓰는 단어도 굉장히 고급 단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일상적인 생활, 미국에서도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로 보면 서민이라 그럴까? 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쓰는 단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쓰는 단어인데.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영어 단어는 굉장히 고급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휘를 쓰는 언어의 수준,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적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앞에 문제하고 다르죠. 빈칸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 것까지는 한 개의 어떤 문제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왼쪽에 연결하고 오른쪽에 연결이 같은 거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이 유사어로 연결되어 있으면 오른쪽도 유사어로 연결돼야 되고 왼쪽이 반의어로 연결되어 있으면 오른쪽도 반의어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르퉁이라는 뜻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심술궂고 화가 나는 그런 상태죠. 기분이 안 좋은 상태. 불만이 그게. 그러니까 이건 유사어죠. 그러니까 딱하다, 안 됐다, 뭐 그런 거죠. 보기에 애처롭다. 이게 유사어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의성어, 의태어에 가는 거, 어릿하다. 이거는 뭐 그나마 좀 지막하다, 늦다라는 뜻이죠. 서글프다, 문문하다 이런 말 여러분 잘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휘를 좀 써야 되고 대부분 또 우리말이 이게 한자하고 이 고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현대로 바뀌면서 언어들이 많이 바뀌는데 언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잘 안 쓰잖아요. 이런가 무문함 이런 거 씁니까?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나간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반의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하고 기납은 반대되는 뜻이죠. 연역법이라는 것은 어떤 대전제를 주고 그 대전제가 이제 참이다는 사실을 두고 소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유출하는 거고 기납법은 반대죠. 일반적인 사실을 쭉 나열하고 거기서부터 결론을 내리는 게 기납법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도 죽었고 김유신도 죽었고 근데 이순신과 김유신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러면 이게 기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쭉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유추하는 게 기납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연역법은 반대로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평균 수명이 뭐 앞으로 이제 100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100년 지나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근데 이순신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순신은 죽는다. 이게 연역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거름, 석양 이 비슷한 말이잖아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러죠.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이 감사하는데 이 사이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죠. 뭐 거절한다는 그런 뜻도 사이를 표한다. 이게 거절이지만 고맙다는 뜻의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에, 그 관공서에서는 이제 공문서라든지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그 다르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공문서 같은 게 다르게 해석되면 굉장히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가로 열고 한자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데 지금은 한자를 그게 안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이 한자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자문 정도는 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일본은 여전히 한자를 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그 무역국으로서 중국, 일본을 들 수가 있죠. 뭐 중국, 일본은 지금 이제 무역량이 뭐 그렇게 미미하니까 크게 신경 쓸 건데 중국이 사실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주요 수출입국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한자를 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쓰는 한자하고 일본에서 쓰는 한자가 그 모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 하지만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그렇기 때문에 한자라든지 어떤 사자성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휘 문제인데 이제 단어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맞게 연결되는 적합한 단어는 뭐냐 해서 이게 지금 정답이 보면은 이제 고사인데 고사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고사는 거절한다는 거야. 그냥 거절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고사한다 그러지.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을 쭉 주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NCS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일반 직무능력 검사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납니다. NCS 채용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문장을 쭉 주고 이 중에서 맞춤법이 틀린 게 뭐냐라는 걸 찾는 문제죠. 맞춤법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회는 매년 사회이사 중에서 이서회라고 썼어. 그러니까 이사회인데 이서회라 썼으니까 이게 맞춤법 틀렸잖아. 이거는 뭐냐면 긴 문장을 보고 빨리 읽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글을 써야 되잖아. 보고서. 보고서를 쓸 때 지금은 한글 그 워드에서 그 맞춤법을 체크를 해주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꼭 워드가 없는 데서 글을 써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손편지를 쓴다든지 뭐 그 자리에서 뭔가 자기가 자기 의견을 글로 써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워드에서 맞춤법 체크해 주기 때문에 맞춤법에 신경 안 써. 근데 손으로 글씨 썼는데 다 틀려 맞춤법이. 예.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의장을 신임하며 냈죠. 이 신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맞춤법에. 그러니까 한글 워드 치면은 맞춤법에 오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틀렸죠. 문맥상으로 앞에 문장하고 이거는 신임이 돼서는 안 되고 선임을 한다. 우리가 선임한다는 그 사람 임명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임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으로 봐서는 신임이 이게 잘못 쓰인 단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들은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한글 워드에서도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띄어쓰기에 어떤 법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우리가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 찾아서 써야 되고요. 또 띄어써도 되고 붙여써도 되고 뭐 그런 말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그 길을 걸어온
걸어온 해서 걸어하고 오는 이렇게 띄우면 안 되고요.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걸어오다 말이 되잖아요. 한 단어로 말이 되는 거는 대부분 붙여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오다라는 말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걸어온도 붙여야 되고, 참여하는 대, 이게 참여하는 하고 대하고 띄워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붙여야 돼요. 참여하다는 말이 되는데, 이 대는 조사기 때문에, 이 대 자체가 어떤 스스로의 의미를 갖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게 조사잖아, 조사.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대 해갖고 이게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책 없이 쓸데없는, 쓰다라는 말이 하나의 말이죠. 근데 쓸데없다. 붙여갖고 말이 됩니까? 되죠. 이거 붙여야 돼요. 골라 하니, 고르다 하다. 다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골라 하다라는 말도, 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붙여 써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이 지를 조사로 보기 때문에 붙여서 써야 되고요. 알아 하고 띄우고 볼이 아니고 알아볼, 알아보다 이거죠. 알아보다, 알아보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알아볼. 이 하는지는 붙여야 되고요. 있었던 바 요거가 이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요게 에, 있었던 바는 붙여야 되죠. 있었던 바 요게 맞고요. 왜냐하면 바 자체가 어떤 조사이기 때문에 뭐 그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여기 4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는 지에 대해서 요것도 붙여야 되고 알아볼 요거는 애매하네요. 어쨌든 뭐 그렇게 띄어쓰기 되고요. 뭐 저도 뭐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띄어쓰기를 잘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틀리기 쉬운 거니까. 근데 저는 시험을 안 보지만 여러분 시험은 봐야 되니까 시험을 볼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휘를 물어보는 거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다 하고 빠르다라는 그런 뜻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애끓는다, 부딪히고, 이게 이제 타동사하고 사역동사, 뭐, 타동사, 수동사, 이거의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은 이제 4번이 잘못됐다. 요거는 시키는 대로 해갖고, 아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형은 진학 문제로 부모님과 부딪히고, 뭐, 다투다는 얘기죠. 부딪히고. 그러니까 형이 부딪히고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게 닿는 거, 때리는 거 이거를 이제 부딪히고죠. 이게 이제 수동의 의미고 이거는 부딪히고는 내가 스스로 이게 가해를 가하는 거죠. 이 타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순서가 나와요. 문장을 A, B, C, D 해갖고 뭐 심지어는 이제 5개까지도 줍니다. 6개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순서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 그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그 요령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가 물어보냐면 글쓰기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적성에서 글쓰기를 해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논술은 글쓰기를 보는 문제인데, 에, 그 글의 전개라든지 이 사람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쓴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논리가 정연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논리가 정연 안 돼도 행설수설해도 우리가 들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죠. 근데 글이라는 거는 행설수설해 버리면은 이해를 못 해요. 글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없으면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 글을 쓸 수 없다는 얘기는 말도 논리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예,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면은 순서에 맞게끔 글을 쓰려면은 잘 쓴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잘 쓴 글을.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느냐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머리에 익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직무능력 검사에 이걸 다 읽고 시험을 보면은 시간이 없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무능력 검사에서는 요령을 터득해서 할 수밖에 없다. 요령은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접속사가 맨 문장에 처음에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A는 첫 번째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그 다음에 D도 있죠. 우선 이것도 맨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D가 앞에 나오는 건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E는 나오죠. E는도 앞에 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가 맨 먼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B가 맨 먼저 나오는 거 2번,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틀렸고 2번, 4번도 틀렸어. 그러니까 정답은 3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3번에 쓰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정부는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A, B, C, D를 다 읽고 그 순서를 정하다 보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럼 다른 문제 하나도 못 풀어.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고 1, 2초 만에 그냥 답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간호, 어? 이것도 A하고 이후에 A하고 D가 먼저 나오는 거는 무조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B나 C가 먼저 나오는 것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B나 C가 나오는 것은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B하고 C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B를 보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더 나아가서는 동정까지 포함한다. 이게 B자. 근데 C를 보면 의사소통을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다. 그럼 B하고 C가 뭐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C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B는 이 C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대전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정의를 한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거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B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그 다음에 하는 게 맞죠. 부연 설명 먼저 하고 주장하는 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CB가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CB로 연결되어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문장의 이해는 긴 문장이 주고 여기서 이제 맞는 거를 골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와 나. 주제,
주제를 골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제는 문장의 맨 처음이라든지 맨 끝에 나와요. 가운데 주제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키워드로 봐서 여러분이 찾아 나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긴 문장과 이 문장과 내용이 같은 거 틀린 거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와 논리 문제인데요. 이런 이제 보기를 주고 가나 다라는 참이에요. 참인데 A는 가장 느린 것은 자전거다. B는 로켓이 가장 빠르다 해서 A, B의 참거짓을 판단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푸는 요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로 돼 있는 거는 굉장히 그 머릿속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도식화를 시켜가지고 잘라가지고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해서 정답을 찾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번 강의에서 제가 그 요령을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번 이제 첫 강의니까 문제 유형만 이해하는 거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추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 직무적성 검사 언어 부분은 대부분 뭐 많이 맞습니다, 점수를. 근데 이 추리에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그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력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처음에 좀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는 그런 그 문제 푸는 요령 그거를 숙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수리는 이제 이거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을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뭐 이거는 크게 그렇게 앞에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그 중학교 한 2학년에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의 그 공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자주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런 이제 농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소금물의 농도가 얼마냐,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인데, 요것도 뭐 뒤에 문제 유형들이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겠고요. 자, 8% 소금물에다가 몇 그램 물을 섞으면 5%. 이건 이제 수학의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이 그 알고 가야 돼요. 농도가 뭐냐? 그걸 뭐 농도가 뭔지 모르면 이 문제 풀 수 없잖아요. 소금물의 양의 소금의 양이죠. 그게 농도죠.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프는 문제가 길어서 이제 당황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 풀어보면 이거가 제일 쉬울 수 있어요. 표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와 맞는 것은 뭐죠? 이것도 그러니까 추리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수학적인 추리 능력이죠. 앞에 거 이런 거는 이제 언어적인 추리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리적인 추리 능력을 말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 표 그래프를 보고 핵심적인 거를 파악해야 돼. 이게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나이별로 이렇게 증가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 보기부터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밑에 보기를 보고 위에 문제를 봐야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지 않게 설명한 것은 에서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보면 2017년 하면 여기서 여러분 눈이 2017년을 가야지. 그 다음에 55세에서 59세 여기 봐야죠. 가장 높다. 72.6으로 여기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러니까 눈이 요렇게. 예? 그래서 요게 1초 만에 딱 움직여 가지고 맞다 이렇게 해서 10초 안에 풀 수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동작을 움직여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상식 문제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 경영학의 용어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라든지 그런 데서 모르는 단어나 용어들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잘 찾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따로 노트 정리를 해두고, 특히 또 이런 것만 정리해 둔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뭐고 신문을 자주 많이 봐라.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경영 경제 부분에서의 어떤 그 신문 내용들을 여러분이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과학에 대한 어떤 상식입니다. 과학에 대한 뭐 법칙이죠. 뭐 뉴턴의 뭐 만류 인력 법칙, 뭐 보일의 법칙 그런 것들, 뭐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 쪽이나 화학 쪽에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이공계 쪽에 가는 사람들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상식을 보는 회사가 있고 안 보는 회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의미가 없거든. 너무 범위가 많아. 범위가 많아. 근데 이런 직무상식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면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면접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공간 지각은 이제 도형 문제인데요. 이 도형을 이렇게 주고 이거를 뭐 회전시켰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이것도 여러분이 많은 그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훈련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블록에 나올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이건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뭐 블록 같은 거 갖다 놓고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뭐 색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이거를 반으로 잘랐을 때의 모습은 뭐냐, 잘라가지고 펼쳤을 때 모습은 뭐냐. 그러니까 전개도 문제죠. 전개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추리 다음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공간 지각.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 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맞추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게 뛰어날 수가 있고, 그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상자나 블록 있죠. 그걸 가지고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큐브 같은 거 이게 맞추기, 그런 걸 하면 그게 뭐 치매 예방에도 좋다 그러잖아. 어르신들 큐브 이렇게 실제로 치매 환자들 그거 가지고 치료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심심할 때 카톡 하지 말고 어, 큐브 하나 사가지고 맞추기 하고 색종이 그려갖고 잘라보고 그때 전개도가 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직무능력 검사가 어, 뭐 단기간에 며칠 이렇게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 시간이 많이 해서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면 나중에 따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더라도 이 머릿속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잘 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2주차부터는 LMS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듣고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뭐 퀴즈는 없어요. 제가 55분 정도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